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도 다른 바쁜 일정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특히 재학생은 물론 2026학년도 신편입생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특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건강에 대한 관점을 한 단계 확장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미 있는 특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큰 도움 주신 김나연 고문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과 소개를 저희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건강관리학과는 매 학기마다 학과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특강을 기획하여 주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단순한 건강 지식 전달을 넘어서 자연치유 식이요법, 생활습관의학, 웰니스 코칭 등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 전문가 양성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의 자연치유 식이요법 과목에서는 오늘 다루게 될 기능의학적 관점을 반영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넘어서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연사님께서는 바로 그 신호를 읽는 의학,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대사를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특별히 모실 귀한 연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대표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동대학원에서 가정의학 석사 그리고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다년간 임상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셨고요. 특히 대사증후군과 비만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구축해 오신 분이십니다. 현재는 바이오 뉴트리션 CEO로 활동하시면서 기능의학 기반의 통합적 건강 접근을 통해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건강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기능의학이 발견한 대사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학업과 진로에도 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김주영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두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도 해봤고요. 건강검진센터는 아시겠지만 병이 없는 분들이 보통 와서 검진을 하고 결과를 이제 상담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 클리닉도 한 10년 이상 했었어요. 암 생존자는 이제 주로 유방암이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암 생존자분들이 암 재활이라고 하죠. 다음에 또 다른 2차 암이라든지 다른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했고 비만 클리닉을 했었습니다. 암 생존자 클리닉으로 딱 가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진짜 치료를 받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심각한 상태가 됐다가 또 이제 좋아지면 거기에 대한 컨디션을 관리하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면에서 건강검진센터로 딱 가게 되면 이제 병이 없으신 분들인데 보면 그래서 검진 결과가 좋으면 축하드립니다. 결과 너무 좋으신데요? 라고 하면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숨을 푹 쉬시면서 또 이렇게 나를 체크를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아파 죽겠고 나는 피로해 죽겠는데 왜 못 찾냐. 약간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건강은 단순히 몸이 건강한 것 또는 이제 검진의 수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어려운 대사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대사가 뭔지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거기에 마음, 그 위에 삶이 같이 있는 게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말 컨디션 좋으니까 나 진짜 오늘 잘해봐야지.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랬는데 오후 3시가 되면 딱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고 밤 되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를 저도 되게 많이 받고, 저도 이제 이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아침에 늘 결심을 했지만 오후에는 무너지는 이런 삶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의 의지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몸에서 시그널이 이제 보내주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우리가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하면서는 이제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혈압이 올라갔다. 그러면 전통의학에서는 혈압이 올라간 그 증상을 이제 치료를 하죠. 뭘로? 주로는 약이죠. 약이 왜냐하면 쉽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졌으면 요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하는 거고, 소위 말해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120에 80 미만으로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약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은 고혈압 환자라는 이제 딱지가 어떻게 보면 붙는 거죠. 기능의학 관점으로 볼까요? 혈압이 올라간 원인이 뭘까? 밤에 잠을 못 자서인가? 아니면 이제 집안의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해서인가? 아니면 먹는 음식 중에서 혈압을 올리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봐드리는 게, 그래서 약도 중요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약 말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조절하는 것은 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능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라는 그 증상보다는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 혈압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약만으로 조절을 할 때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조절을 할 때는 병원 오면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또 약을 더 주게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의학적 관점에서는 환자의 개개인별로 좀 접근을 하고 이 사람한테서 문제가 있는 거를 같이 원인을 찾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젊은 여성의 경우는 60에 100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다가 폐경이 딱 되면서 125에 82, 뭐 약간 그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에 따지면 혈압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병원에 가게 되면 아직은 정상혈압입니다 라고 관리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혈압의 수치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고혈압으로 3, 4년 뒤에 이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전 단계에서 미리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은. 그래서 정상 범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나한테서의 정상 범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체온 36.5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5도, 어떤 사람은 37도, 1도까지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때는 95%의 평균이 속한 그 부분을 정상이라고 보지만 5%의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제 최저값을 맞춰서 찾는 게 기능의학에서 이제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시간, 공수 이런 것들이 크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같이 상분 진료의 시스템에서는 이걸 도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도
내 병에 대해, 내 몸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잘 알아야 같이 가야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사 정말 어렵죠. 그러나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명 활동입니다. 생명 활동. 우리 몸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숨을 쉬는 이유도 뭔가 내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대사는 동물에서는 에너지를 찾는 과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그거 가지고 대사가 일어나요. 동물은 이제 움직이면서 광합성으로는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먹거나 다른 식물을 뜯어먹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의 과정은 에너지를 찾고 그거를 이제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그게 몸으로 흡수가 돼서 공장에서 이제 에너지 화폐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설까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맛있게 먹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나중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설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로는 호흡, 소변, 땀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이제 그렇게 물과 땀, 호흡으로 배출이 되는 그 전체의 과정이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를 일종의 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해당되는 게 ATP라는 이제 그 에너지 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ATP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은 소변을 통해서 또는 오줌을 통해서 또는 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에너지가 되고 배설이 되는 이 과정이 대사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의 증거가 됩니다. 이 대사 시스템이 내가 일일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언제 배가 고픈지 시그널이 딱 오면 이걸 가지고 빨리 뭘 먹어야 되겠다. 점심을 뭘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걸 찾게 되고요. 또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화학 실험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사 시스템은 에너지 자동 온도 조절계처럼 우리가 난방 시스템 조절하는 것처럼 36도 넘게 되면 뭔가가 이제 막 이제 가동이 되고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또 다른 게 가동이 돼서 자동 온도계 시스템처럼 이 대사는 인, 아웃을 굉장히 잘 철저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생존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가? 갑자기 나를 먹으러 달려드는 사자는 없나? 이런 거를 찾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자를 만났을 때의 반응과 집에서 누군가가 아들이 혹은 남편이 혹은 이제 부인이 말을 안 들었을 때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우리가 먹고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 모든 과정이고 생명활동이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활동의 근본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사를 제가 아까 마지막은 그 돈 단위의 에너지 화폐는 ATP라고 했고요. ATP를 만드는 공장 세포 수준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막 그냥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줄여 그러면 에너지를 좀 줄이고 지금은 빨리 많이 생성해 라고 하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 두 단계 레벨은 누가 결정을 하냐? 몸의 지방, 몸의 근육, 간은 어떤지, 신장은 어떤지 이런 장기들이 결정하고 그 세 번째 단계는 뇌까지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뇌는 이 모든 외부 세계도 통합을 하고 내부에 지금 몸에 문제는 없나도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가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거, 세포 단위의 ATP와 뇌 단위의 이 간의 소통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톡도 없을 텐데, 그죠?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이게 이제 각종 호르몬들입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신경 물질도 있어요. 내 근육이 나의 뇌에 소통을 하는 거죠. 내 지방도 나에 대해 소통을 합니다. 이 소통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듯이 신경을 안 써도 몸의 대사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잘 소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호르몬 기능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요거를 잘 조절하는 2단계는 또 호르몬이어서 호르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뇌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도 나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다층 구조가 대사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생물학적인 어떤 대사의 과정이고, 생물학 위에는 이제 요번에 날씨가 어떤가, 추운 날씨의 대사, 더운 날씨의 대사 다르고요. 지금같이 이제 화창한 봄의 날씨의 대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이제 전략 모드로 가고, 봄에는 이제 대사가 깨어나는 진짜 좋은 모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조절층들이 있고, 그 조절층을 덮고 있는 게 이제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대사가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나의 직업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를 조절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복잡한데 또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란 거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 삶입니다. 내 삶이 건강하고 내 삶이 활력 있으면 대사가 잘 돌아가는 거고, 내 삶이 뭔가 약간 꼬인다, 내가 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이러면 대사 시스템이 약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사실은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건강한 대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걸 잘 챙기면 되냐,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대사는 신기한 생명활동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나도 겪고 있지만 신기합니다. 이거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이 숨 쉬는 거더라고요.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에 이제 대사의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를 잘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나의 대사를 이제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도 중요하고, 잠이 어떤가,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가끔 이게 뒤바뀌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잠은 어떤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어떤가, 움직이는 거는 어떤가, 계절은 어떤가, 그 다음에 나의 장내 미생물도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은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처럼 이제 끊임없이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세포, 뇌에 보내는 걸로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고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바뀌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외로움에 대한 연구가 요즘 되게 활발하고, 외로움이 심하면 담배보다 더 안 좋은 이제 그게 될 수 있다고,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영국 정부에는 외로움 해결 전담반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사실은 대사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주는 거라서 어느 하나만 잘하면 안 되지만, 또 원칙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또 까다롭지는 않아서, 어쨌건 대사라는 과정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이 대사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카더라가 나한테 안 맞는 이유.
이 개똥쑥이 간에 좋다 하더라. 뭐 무슨 달인물이 어디에 좋다 하더라가 굉장히 많으면 다 그걸 따라해요. 근데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일단 내 몸이 그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몸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반응도 달라요. 이거를 먹었을 때 긴가민가 또는 의심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진짜 효과가 없고, 야, 이거 진짜 약이구나라고 믿으면 물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선호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과연 실천 가능한가? 케토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다 뭐 지방을 태우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다이어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게 좋다 하더라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블루베리가 좋다 하더라가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하는 십자가 채소 이런 것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 꼭 좋을 이유는 없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사실은 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측 못한 일들이 늘 어디서나 생기고, 그럴 때 대사가 필요한 거는 유연성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따지면 회복 탄력성 같아요. 이제 좀 바닥을 치는 이런 경험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듯이 대사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재료가 없으면 이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산다고 하듯이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많이 쓰지만 지방도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몸 환경에 따라 빠르게 대사를 바꿀 필요가 있어야 돼서 이런 대사 유연성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대로 아침에 결심했던 대로 안 되는 거는 배터리가 나갔거나 뭔가 이제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의지력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보통 먹는 게 중요는 한데 이게 다는 아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유연한 대사를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순서는 몸, 마음, 삶입니다. 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삶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까지를 간단하게 이제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적극적인 소통도 많이 하고 싶어서 최대한 이제 좀 빠르게 가볍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약간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마음은 실제로 몸에 따라 너무나 다른 끊임없이 바뀌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사의 가장 기본 축이면서 중요한 거는 몸은 맞습니다. 몸이 좋아야 건강한 생각도 하게 되고 감정도 건강해져서, 몸이 안 좋으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삶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도 안 좋고 삶도 꼬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몸을 어떻게든 이제 바꿔서 그 다음 단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몸에서는 먹는 거, 운동, 수면이 이제 내가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먹는 음식은 신호죠. 이제 음식은 장내 미생물도 자극해서 내가 뭐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막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장내 미생물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건 내가 맛있는 거를 보고 이거를 장에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장내 미생물이 막 카카오톡을 보내요.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막 약간 이런 톡을 보낼 수도 있고, 오늘 굉장히 나 컨디션이 괜찮아. 이런 톡을 이제 뇌랑 간이랑 이런 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시그널을 준다라는 것과 재밌는 게 장내 미생물도 낮밤이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밤은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밤 모드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먹는 거는 약간 좀 밤 모드로 되면서 지방으로 가기가 쉽고, 그 전에 먹는 거는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좋아서 아침에 조금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많이 드시고, 오후 3시 넘어서는 조금 줄이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얼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무엇을 언제 먹을 것인가, 이게 이제 식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3가지 원칙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먹는데 이제 당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제 확 나와서 계속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인슐린은 또 지방을 많이 저장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먹어도 당분이 있는 음식을 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이 많아서 인슐린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가 고플 때 이제 확 이렇게 솟구치는 호르몬입니다. 행그리 들어보셨나요? 헝그리가 되면 앵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이럴 때 이제 그렐린이 확 나옵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됐어, 그만 먹어, 약간 이런 호르몬이고,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열받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4개가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행위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어서 이 호르몬들을 잘 달래가면서 먹어야 돼서,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무엇을, 언제 먹을 것이냐, 이 3가지가 이제 일단은 기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끼니 먹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초점을 드리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의 대부분도 단백질이고, 효소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은 단백질은 내 몸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단백질은 다른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열 생산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게 체중을 덜 찌게 만드는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열 생산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근육 합성에 도움을 좀 준다. 그리고 식욕을, 단백질을 조금 드시게 되면 식욕이 약간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단백질은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서, 매 끼니 내가 단백질 잘 챙기고 있나? 양은 절대 많을 필요는 없지만 매 끼니마다 그래도 챙기시면 좋고, 식물성, 동물성 골고루 챙기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실 때 식단 순서를 이제 1단계로 생각할 거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식사 순서를 이제 야채를 먼저, 물 먼저 드시고요. 물 먼저 드시고, 2번째로는 야채를 드시고, 3번째로는 단백질을 드세요. 콩 있으면 콩, 또는 두부, 또는 이제 다른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 정도로 줄여서, 우리는 보통 식사 나오면 밥, 국, 그 다음에 반찬 이렇게 이제 먹는데, 요 순서를 바꿔서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밥은 한 반만 덜어서 드시게 되면, 요게 이제 내장 지방을 조금 덜 채우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서, 식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고도비만이신 분들의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극단적인 열흘간의 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 아예 빼고 단백질과 이제 지방, 그 다음에 야채만으로 식단을 채워서 열흘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쓰는 모드가 약간 켜지더라고요. 요거는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가 망가지는 이유의 70~80%가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고 이 지방이 내장으로 늘면서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대사 시스템이 안 좋아지는 신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단계별로 이제 그렇게 체중이 높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적당한 양의 음식을 단백질 잘 채우고 이제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저녁에는 많이 먹지 말자. 이것만 원칙을 잘 세워도 사실은 충분한데 조금 고도 비만인 경우는 방법이 달라야 돼서 이런 거를 한번 해봤다 정도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이제 좀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보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게 나한테 진짜 좋을까는 늘 의문을 가지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계속 연습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운동 파트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운동. 지금 운동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나요? 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어떤 운동 주로 하실까요? 수영, 아, 태극권. 아주 좋은 운동의 컨비네이션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력 운동 혹시 하고 계세요?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정도로? 네네네. 지금 거의 90점에 가깝고 근력 운동 일주일에 딱 2번만 더 해주시면 100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은 혹시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한 번에 몇 분 정도 뛰시나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댄스는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서 남들과의 교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exercise adjusted thermogenesis라고 해서 EAT라는 거는 운동 유발 열 발생이에요. 운동으로 인해 열 발생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섭취가 됐으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 쓰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은 뭘까요? 60%. 이 60%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에너지가 쓰여요. 네. 이제 심장을 움직여야 되고 폐를 움직여야 되고 대사 시스템을 돌려야 되잖아요. 대사 시스템에 에너지가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60%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블랙박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폐경이 되거나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대사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게 먹는데도 억울하지만 누구는 좀 살이 찌고 하는 거의 60%는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 쓰는 게 블랙박스인데 이게 이제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거든요. 15%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60%는 내가 조절 못해. 15%는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난 엑서사이즈 어댑티드 서머지넷이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바지런히 움직이고 이제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걷고 하시는 이런 일상생활에 왜 가만히 한숨도 못 있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니트라고 하는데 니트 활동이 15% 정도가 돼서 운동을 못한다. 오늘은 운동 못했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하철 계단을 이걸 운동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니게 되면 이 니트가 오히려 에너지 소비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TE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소화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화를 시키는데 10%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것도 놀랍죠. 맛있게 먹고 나면 이거를 소화시켜서 잘게 부수는 이 과정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10% 정도 들어갑니다. 엑서사이즈 어댑티드 서머지네시스는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활동을 좀 많이 이제 올리는 게 있고 니트와 이트는
합쳐서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활동이 떨어집니다. 일상 활동을 이전처럼 못하고 운동을 느슨하게 하면 이제 좀 활동을 해도 에너지가 남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니트와 이트를 보통 합치는데 보통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자잘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몸을 이제 그 건강하게 텍스트를 보내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에너지 공장, 아까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좀 돌아가 볼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공장이 돌면 부산물이 나와요. 이 부산물을 적절히 제거를 하면서 공장이 계속 도는 그 스윗 스폿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존2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숨은 차인데 옆 사람이랑 말할 정도는 되는 거. 약간 산책은 아니에요. 산책은 아니고 빨리 걷기 정도 하면서 옆 사람이랑 수다 떨 수 있는 게 존2 엑서사이즈고, 존3는 이제 한 문장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말하려면 좀 뛰었다 말해야 되는 거. 내가 그때 뭐 걔랑 뭘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 번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요 부분이 존3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존4는 한 문장을 다 끝까지 말을 못해요. 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말을 못하는 이런 단계가, 이게 뭐의 기준이 되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 내가 이제 얼마나 몸을 잘 소비할 수 있냐, 내 심장은 얼마나 튼튼한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섭취량을 이제 존 1부터 존 5까지 나타낼 수가 있고, 존 2가 아까 말했던 약간 얘기는 제잘제잘 할 수 있으나 노래는 못 부를 정도, 이런 존 2가 미토콘드리아에 노폐물이 안 생기는 단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걷기를 요 정도 강도로만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존 5는 신음소리만 낼 정도고 말을 못해요. 하도 숨이 차서. 그런 게 이제 존 5가 됩니다. 이거는 간헐적으로 고강도로 확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강도로 존 2로 꾸준히 유지했다가 간헐적으로 존 5로 확 뛰었다가 또 존 2로 유지했다가 존 5로 확 뛰었다가, 요거를 간헐적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고, 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가끔씩 해주시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게 되면 이제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억하실 거는 그냥 빠르게 걷기 존 2 정도로 30분만 해줘도 몸에 노폐물을 좀 덜 쌓을 수 있습니다. 존 5는 노폐물도 많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쉬어주는 기간도 길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나의 체력을 확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체력에서 내가 지금 체력이 만약에 뭐 티코 같은 체력이다 라고 할 때는 그 티코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존 2고, 티코를 좀 개조해서 약간 그래도 뭐 SUV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존 5까지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가끔은 뛰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가끔은 뛰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30초 이내로 짧게만 해줘도 이렇게 좀 체력이 커지는 느낌은 확실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매일 기억해야 될 30분의 이제 운동이고, 아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력 운동이 존 4, 5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조금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일주일에 2번, 2번과 3번은 차이가 없어요. 3번을 하나, 5번을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2번을 하는 거랑 1번 하는 거는 차이가 크고, 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최소 2번은 하면 좋겠다 정도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여자분 같으면 2kg, 남자분 같으면 4kg 정도 덤벨이랑 이제 그 스태퍼라고 있죠. 이렇게 계단 오르기 같은 걸로 덤벨 들고 스태퍼를 이제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2번째는 팔굽혀펴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그런 체중을 싣고 하는 이런 운동도 굉장히 근력 운동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팔굽혀펴기, 스태퍼,
그 다음에 플랭크 운동. 이거는 코어를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이라서 요 세 가지를 골고루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극을 좀 주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체계적으로 만약에 욕심을 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헬스장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한 30초만이라도 이제 스태퍼를 한다든지 아니면 런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무게를 들고 런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 푸시업 하는 것과 플랭크 정도라도 이제 만약에 하신다면 훨씬 더 체력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은 아까 말했듯이 T코였던 사이즈를 SUV로 개조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고, 특히 이제 호르몬이 떨어진 경우, 폐경이 왔다 또는 이제 남성분 같으면 60대부터는 남성분도 갱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근력 운동이 필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지금부터 어느 나이 때나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그런 연령이 되면 조금 더 근력 운동도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 주행 모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라고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적당하게 과한 운동을 하고 식욕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는 먹고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했는데 체중이 별로 안 떨어지고 이제 오히려 배는 더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운동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스트레스 없는 운동은 존 2 정도예요. 존 3가 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대사에 부산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또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 내가 이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너무 억지로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운동이 아닌 일상의 활동량을 늘리는 게 사실은 에너지 소비에는 더 중요하다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면이 있어요. 수면은 이 모든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면의 첫 단계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태양과 같이 조율이 되어 있어요. 태양이 지면 잠을 자는 모드로 바뀌어야 되고, 태양이 뜨면 이제 일어나는 모드로 바뀌는 그 부분이 큰데, 이제 밤에도 막 이리저리 조명을 많이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을 시켜서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면은 굉장히 이제 밤 동안에 이 뇌척수액이,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이 뇌를 한번 씻어주는 청소차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몸의 노폐물을 없애고 또 치매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해가 뜨면 일어난다,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이 모드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밤이 되면 재밌는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모임도 많고 불은 다 켜져 있고 이러니까 쉽지는 않으나 가급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 있는다고요. 두 번째로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시면 좋아요. 자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주중에는 맨날 일어나서 허겁지겁 이제 일자리로 간다거나 뭐를 하다가 주말 되면 9시, 10시까지 막 주무시는 경우, 이럴 때도 대사 시스템이 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시간을 가급적 고정을 하자.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로 고정하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수면은 하루만 망가져도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수면 리듬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급적이면 조명을 끄고 이렇게 이제 태양이 떨어진 상태로 가정을 하고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면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운동을 하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거라도 탄수화물 막 이런 것들도 아침에 먹으면 좀 에너지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장내 미생물이 오후 3시가 되면 밤 모드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먹으면 이후로 먹으면 약간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는 아침이나 점심때로 이제 가급적이면 드실 수 있으면 좋다.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은 저 멀리 빼놓으세요. 스마트폰은 가급적이면 멀리 빼놓고 침실에는 스마트폰 없이 디톡스를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 고정하는 거, 스마트폰은 멀리 가져가자. 그리고 TV 이런 것들도 조명도 가급적이면 내가 예상한 수면 시간이 있으면 그 1시간 전부터는 좀 주의 환경을 만들어 놓자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온도가 약간 서늘한 게 몸의 대사 시스템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춥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이제 수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대사 관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잠 자는 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거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생각보다 이제 하나하나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요거를 한 번씩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목표에 따라서 한 번씩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뭐 모르는 건 아니죠. 듣고 나면 다 그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되네. 다 알죠. 그런데 이걸 왜 못하는지, 저도 왜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2단계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좀 쉴까요? 저희? 그래서 지금 2시 46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3시쯤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마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다잡는 어떤 몇 가지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르티졸 아까 기억하시나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비상시에 몸을 일시적으로 셧다운을 시켜요. 이 코르티졸은 예를 들어 이제 사자가 나타났다. 난 도망을 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소화시키고 뭐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이제 시스템을 셧다운을 시킵니다. 면역도 셧다운을 시키고 도망갈 준비에 몸을 최적화를 시키고 교감신경을 최대로 이제 끌어내서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코르티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코르티졸이 방출이 되고 있죠. 이제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뭐 이제 직장에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이 코르티졸이 계속 나오면서 몸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나오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쿠싱 증후군은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이제 복부비만이 많이 생기고 전형적인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이제 비슷하게 바뀝니다. 코르티졸을 외부의 약으로 많이 복용할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의 면역도 떨어지고 이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지방을 복부에 최대한 많이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졸을 잘 달래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는 우리 몸의 이제 뇌의 에너지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터리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쉽게 방전될 수 있어요. 쉽게 방전될 수 있어서 내가 이제 계속 끝없는 투두 리스트가 있고 이제 좀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방전이 된 거를 계속 나의 의지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충전을 먼저 시켜야 되더라고요. 이 뇌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생각을 조금은 멈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이제 생각의 고리에서 약간 떨어져 나오려면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생각을 하면서 감각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감 있는 거 아시죠?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또 촉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감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편안한 음악을 듣는 거를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딱 봤을 때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향기, 이런 거를 이제 좀 맡으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약간 부드러운 고양이 털,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감에 집중하면서 그것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많았던 생각들이 없어져요.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시에 뇌가 두 가지를 못한다. 쓸데없는 잡생각과 우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좀 막 열받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제 머리에서 100가지 회로가 돌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오감 중에 내가 좋아하는 감각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이제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냄새도 맡고 보는 것도 이제 초록색 나무를 보고 들리는 거는 내가 뭐가 들리나 이런 오감을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약간 스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 네. 반려동물은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기도 해서 반려동물과 포옹하고 교감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뇌는 일종의 배터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저는 중요한 결정은 안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컨디션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생각을 일단 좀 멈춰야 되고 생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감에 집중하는 거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비만 쪽을 많이 했었고 오늘 대사를 다루는데 대사의 80%가 비만이라서 이런 이제 식욕 쪽을 조금 다루어 봤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도 많이 먹지만 보통 연구해 보니까 감정적인 식사도 많이 해요. 감정적 식사는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높았을수록 이런 감정적 식사 유형 패턴이 좀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이 되면 상대적으로 감정적 식사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두바이 쫀득 쿠키에 처음 한번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나면 그 이전의 단맛은 이제 밋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확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강렬한 자극을 찾게 돼요. 그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집에 지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강한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이전에 약한 자극은 자극으로도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감정적 식욕은 총 4가지 정도의 타입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말 그대로 강한 자극에 이제 보통은 달거나 기름지거나 짜거나 그 조합이 있는 그 음식으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스트레스형이 있고 또 심심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위로나 보상을 원해서 이렇게 이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나는 그냥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공허해. 뭐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관리에 대해서 도와주는 두 가지 도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용 전념 치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수용 전념 치료.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수용 전념 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 열받고, 나는 그래, 뭐 지금 다 하라는 거 못했어. 나는 좀 못났어. 뭐 나는 안 돼. 이런 거를 그냥 그런 생각을 일단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나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와 관찰하는 나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영화관에서 CCTV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영화관에서 나의 지금 행동을 CCTV로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게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을 때 일단은 받아들여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영화관에 나는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영화관에 나는 내가 막 이렇게 누구한테 화내는 거, 누구한테 짜증났던 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과 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빠져나와서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관찰하는 나, 영화관에서 내가 나를 CCTV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지금의 저 감정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수그러들 거고, 또 다른 감정이 생겼다가 줄어들 거고, 약간 감정, 생각은 파도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것까지가 수용 전념 치료의 수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약간 이런 이제 가치예요. 이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건강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이유와 미션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그러나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숙제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는 나를 수용하고 관찰하는 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내 가치에 전념한다라는 게 이제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수용 전념 치료는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는 또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행동치료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변증행동치료. 이거 말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정반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행동치료는 Dialectical Behavioral Treatment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이 심리학자신데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17세 때 강제 입원을 했어요. 2년 정도 강제 입원을 했고, 병명은 경계성 인격장애였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흑 아니면 백입니다. 난 너랑 너무 친해서 너랑 한 몸이야. 그런데 얘가 약간 나랑 뭔가를 다르게 하네?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흑백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회색을 찾도록 도와주는 법이 변증행동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행동치료도 아까 수용전념치료와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을 하는 법을 익혀요. 감정 조절을 하는 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법을 같이 또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이신 분들은 보통 사고를 치고 극단적인 자해를 해서 정신과에 입원했을 때 처음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대인관계가 많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법을 같이 배우고 자해까지 안 가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충동억제법에 응급법이 있고 장기적 관리법이 있는데, 응급법이 여기에 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법입니다. 자해가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거기는 하지만 이 원래 변증행동 치료의 원칙이 그랬었기 때문에 자해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물을 이제 갑자기 찬물로 세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감각을 조절하듯이 그런 이제 욕구가 약간은 줄어들 수 있어서 찬물에 얼굴을 담그는 거나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20분간 막 뛰는 거예요. 존 5죠. 이제 진짜로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막 뛰어보는 그런 방법도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나 이 두 개보다는 이거를 권해드리는데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천천히 이제 들숨으로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7초간 숨을 멈춥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7초간 멈추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한번 호흡을 바꿔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 확 올라갔던 교감신경이 부교감 모드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신기한데, 교감, 부교감, 우리가 자율신경 마음대로 못해요. 땀 내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변이 안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교감, 부교감이 하는 거거든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 가능하면서 교감, 부교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점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빠르게 교감을 부교감으로 조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이제 명상의 일부가 되는 이유가, 이런 교감, 부교감이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 가능한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점진적 이완도 예를 들어 이제 어깨가 막 긴장이 되고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처진 모드가 될 때 이걸 최대한 끌어들였다가 탁 하고 이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힘을 주고 이렇게 있다가 탁 힘을 빼고, 이런 이제 이완, 긴장을 더 극단적으로 했다가 이완을 시키면 그 이완이 되면서 또 이제 몸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이 돼서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행동 치료에서 하는 팁은 응급때 자해 충동이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해봐라, 약간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쪽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그래도 살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플리즈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아까 말한 몸을 다루는 법이었어요. 신체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분을 조절해주는 물질은 최대한 피하는 것, 술, 담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몸이 계속 건강한 상태가 되면 이 마음에 이렇게 올라왔던 충동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많이 생기는 거라서 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도 이제 요거를 방법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좀 피해보고 싶거나 내가 바꾸고 싶은 안 좋은 행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로 언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언제. 이제 주로는 아침에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데요. 늘 밤에 뭐를 먹고 나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많다.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폭식 충동으로 했지만 여러 상황을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근 후에 혼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거나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행동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그 행동을 어떻게, 이럴 때는 뭐를 해볼까? 이걸 이제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감각 전환 훈련 이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478 호흡법도 좋고 이완을 시키는 것도 좋고 이게 다 생각을 일단은 스톱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생각을 한 번은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톱을 시키는 과정은 몸을 써야 되는 과정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를 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원래는 그래도 얘가 이제 나랑 더 친하게 지내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 텐데 라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처음에 뭔가 바꾸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나는 1번 뭐를 해보겠다. 1번이 효과가 3번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2번 뭐를 해보겠다. 이런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훨씬 시도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몸이고 그 몸을 이제 조금 효과적으로 막 급하게 달아오른 어떤 감정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법을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엄지손가락이 가장 뇌에서 요거는 우리의 뇌입니다. 뇌의 아주 핵심적인 원시뇌예요. 감정을 다루고 호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욕을 조절하고 하는 이 원시뇌고 이 뇌를 이 위의 뇌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뇌가 이제 전두엽이 되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2번째, 3번째 앞에 눈이 있고 손등은 이제 뒷꼭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를 항상 이 전두엽이 덮고 있는데 뚜껑이 열릴 수 있죠. 이미 뚜껑이 열리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기 전에 이 요법들을 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고 나면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 전, 내가 열리기 전이지 지금. 근데 좀 있으면 열리겠네? 이럴 때 이제 빨리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고 뚜껑이 열린 이후는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명상, 뭐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을 같이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 뚜껑이 열리는 것도 이제 인지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조절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 건강에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사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마음은 단순히 그냥 일종의 뭐 기분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그냥 뭔가는 떨어져 있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가 있는데 이 구글 글래스를 딱 끼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시선이 다 사라지고 매트릭스 영화 혹시 보셨나요? 매트릭스 영화 같은 데 보듯이 사람의 에너지 흐름으로 이렇게 구글 글래스를 딱 쓰면 사람의 에너지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마음은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흐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뇌 세포까지 텍스트가 카카오톡이 아닌데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이유가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물질들의 집합체가 뇌에서 활동을 일으키는 게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에 에너지 흐름이 있는 그 글래스로 다른 사람을 본다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몸인지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존재이고 이거는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계속 이제 좀 꽂힌다라고 하죠. 소위 꽂히고 집중을 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 내 세포가 두꺼워지고 커져요. 마음이 내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쏟는지에 따라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절대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감정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뚜껑이 안 열리게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면 그걸 관리하는 연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태극권도 굉장히 좋은 이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권, 요가 같은 이런 운동들을 연습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부분이 있고요. 몸도 알고 마음도 안다. 그러면 이제 삶을 설계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이제 비만과 대사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소위 말해 하루 컨디션, 오늘 컨디션 어때? 라고 하는 그 컨디션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0점에서 10점 중에. 지금 다들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돼서 배고픔 정도가 높지는 않으시죠? 배고픔 정도가 몇 점인지 보고, 나 오늘 기운이 넘쳐. 이거를 활력으로 볼게요. 기운이 엄청 넘치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10점이고, 완전 방전됐어. 하나도 기운도 없고 힘도 떨어져. 이거는 이제 0점도 있을 수 있죠. 1점. 이런 게 이제 활력이고, 기분은 어떠냐? 내 기분이 지금 진짜 긍정적인 이 무드로 모든 걸 다 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최고야. 날아다닐 것 같아. 이런 기분이 10점. 매사가 재미없고 처지고 우울하고 꼼짝도 하기 싫고 이런 거를 이제 1점. 이렇게 봤을 때 배고픔, 활력, 기분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단은 할 수 있는 먹는 것과 운동량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에너지 로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적어도 좀 인지를 하게 되면 나의 대사 컨디션이 지금 어떤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익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를 나도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지? 나는 지금 외롭나? 나는 지금 슬픈가? 나는 지금 우울한가? 아니면 지금 지루한가? 이런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숫자까지 연결을 하는 거고, 활력도 나의 지금 활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이제 나의 몸이 말하는 거를 이런 신호로 해서 0점에서 몇 점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객관화가 딱 돼요. 나를 CCTV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은 날은 이런 컨디션이니까 먹는 거는 이렇게 좀 먹고 운동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약간 이런 이제 마인드가 될 수가 있어서 내 몸이 나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냥 컨디션도 떨어지고 지금 아니야,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좀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이 표현 자체가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로 넘어갈 수가 있고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객관화된 나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래서 크게 웰니스 점수로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배고픈 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분도 아주 좋고 활력이 좋다. 그러면 근력 운동할 때입니다. 근력 운동. 그래서 힘들지만 근력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단백질도 좀 더 열심히 챙기고 근력 운동도 할 수 있고, 배는 너무 고파 죽겠고 기분 지금 되게 더럽다. 약간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빨리 뭘 먹어줘야 됩니다. 배고픈 걸 일단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이라도 한 2개 정도 먼저 먹고 물도 마시자. 약간 이런 이제 컨디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해 나의 컨디션을 매일매일
내가 객관화된 어떤 말과 감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사실 좀 설계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내 대사 상태, 나의 웰리스 점수는 나의 대사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 대사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이제 배고픔, 활력, 기분 정도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상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를 저는 균형 주행, 이제 차 운전 모드로 비유를 하자면 균형 주행 모드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니트를 많이 활동량을 늘리고 하는 게 이제 균형 주행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감기에 심하게 걸릴 수 있죠. 감기에 걸리면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를 회복 주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활동량도 줄이고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너무 운동을 한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기분도 컨디션도 떨어지고 막 몸이 안 좋아. 그럴 때는 회복 주행 모드로 이제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고 가급적 쉬면서 빨리 회복을 하자 모드로 가면 좋고 이제 최상의 모드다. 그러면 이제 몸을 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걸 저는 엔진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도 좋고 날아다닐 것 같고 컨디션도 최상이다. 이럴 때는 이제 근력 운동 모드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먹고 대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말에 등산을 가는 거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 가면 활동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모드가 되는 거고 다이어트 모드가 전략 주행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되려면 컨디션이 최상이라야 되더라고요. 활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이제 기분도 괜찮고 이런 상태가 돼야 전략 주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균형 주행으로 가지만 가끔은 엔진 확장도 하고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회복 주행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지금은 배가 너무 나와서 힘들다. 약간 이럴 때는 이제 전략 주행도 하고 이런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소위 말해 너는 무조건 3개월간 다이어트만 해야 돼. 이거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고 그 신호를 나만의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나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유연하게 나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전략 주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겨울 되면 사실 약간 적게 먹고 동면하듯이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는 모드고요. 3월부터는 이제 엔진 확장 모드기는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더워지면 이제 약간 모드를 줄이고 이런 이제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도 우리의 대사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 이제 모드를 잘 조절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Wheel of Awareness라는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시걸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정신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명상 쪽으로도 많은 이제 연구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아동 심리 발달 이런 쪽으로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내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8가지 감각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화관 가운데 내가 관객이고 앉아있고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주위에 나의 삶을 이제 영화관처럼 쭉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글 글래스, 아까 말했던 구글 글래스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시스템으로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내분면이 돌아가고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영화관에 있는 내가 알아차림의 허브에 있고
이제 주위에 공간이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이죠. 외부의 자극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이제 5가지 자극이 오는 이 1분면의 감각을 느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1분면을 쭉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뭐를 이제 만지고 있고 뭐를 이제 냄새를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느껴보고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를 끼고 2분면으로 넘어갑니다. 2분면은 어딜까요? 나의 몸 안입니다. 몸 안. 그래서 내 몸에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나? 호흡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장은 잘 움직이고 있나? 간은 어떤가? 물론 간을 볼 수 없지만 콩팥은 잘 있나? 또는 여자 같으면 자궁, 난소 쪽도 괜찮나? 남자분 같으면 이제 남자분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느끼는 2분면은 신체 감각입니다. 신체 감각. 우리가 왜 대사 시스템을 내가 못 알아들을까요? 이 소리를 잘 못 느껴서 그래요. 근데 느껴지는 게 되면 안 되기는 해요. 느껴지면 그거는 통증이 되고 쉽지가 않아서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기는 하나 이제 우리는 2가지 감각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오감 외에도 내장에서 나한테 올라오는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엔테로셉션이라고 합니다. 내장 감각이 나한테 올라오는 건데 보통은 안 느껴져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체했다. 뭐 약간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각한 경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장 감각이 있고 2번째 감각은 근육 고유 감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잘못해서 떨어질 뻔할 때 이거를 막아주는 내가 지금 위치 감각이 어떻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해주는 감각이 있어서 이 2분면의 신체 감각은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거를 이제 내 안으로 들어가서 구글 글래스를 끼고 내 몸 안을 탐방하는 과정이 2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영화관에 있는 나를 인식을 하고 3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분면은 어딜까요? 뇌입니다, 뇌. 우리 몸의 두뇌. 온갖 이제 뭐 약간 어디 번쩍번쩍하는 그런 이제 번개, 폭우 막 약간 이런 데가 오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다가 또 이제 해가 떴기도 했다가 또 이제 폭우가 내렸다가 약간 이런 데가 3분면인데 3분면의 신경전달 물질은 몸의 신경전달 물질과 사실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를 또 쓰면 뇌랑 몸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활동,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3분면을 꾸준히 관찰을 합니다. 지금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 이런 생각들은 이제 어떻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이제 널뛰기를 막 하는 거죠. 3분면은 그래서 정신없는 이런 세계를 지나게 되고 이 3분면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영화관에 있는 관찰하는 나로 돌아오고 마지막 4분면은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간에 막 에너지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구글 글래스를 쓰면 나와 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두피와 피부로 나와 남이 분리가 되지만 에너지와 정보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정보를 내 몸에서 끌어오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도 끌어오는 시스템이어서 이 관계 에너지도 내 몸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구글 글래스를 딱 낀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의 차이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윌 오브 어웨어니스를 거기에서도 알아차림의 허브에서 1, 2, 3, 4분면으로 가는 이런 연습을 명상으로 이제 프로그램화를 만들어 놨고요. 1분면에서
2분면, 2분면에서 3분면, 3분면에서 4분면으로 가는 이런 연습을 이제 한 번씩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어떤 이제 좀 관찰하는 날을 키울 수가 있어서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이 이제 좀 재밌어서 데니얼 시걸 박사님이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다 저희의 대사랑 연결이 되는 과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대사를 설계하는 진짜 이유, 이 건강한 대사가 그래서 됐어요. 됐을 때 뭐를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거 자체가 나의 대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연구가 많은데 50세 때 삶의 의미가 명확했던 사람들은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꼭 살아서 이거는 꼭 해보고 죽겠다라든지 나는 꼭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미션과 뭔가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유를 만들게 되는 그 자체가 건강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도전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이제 삶의 목적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훨씬 좋은 거라서 체중을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이제 뭐 몇 킬로 빼면 나는 이제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는 동기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체중을 빼서 건강해지면 이걸 가지고 꼭 산디에고 순례길을 부인과 같이 80세에 돌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파워가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계 에너지가 딱 단절이 돼버리면 이게 또 의미가 다시 사라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독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오프라인도 있고 하지만 온라인도 있어서요. 여기에서는 참고만 해보시면 좋은데 이 목적 선언문은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년 단위로는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바꾸면서 해야 되는데 이 목적 선언문을 작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3단계로 한번 가면 좋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잘하고 남들보다는 타고난 능력이 이거는 나는 좀 더 뛰어나. 나는 공감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좋아. 심지어 나는 뭐 음식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 나는 다른 게 남들보다 더 잘해. 라는 능력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거짓말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거 분명히 한 개 이상 있어요. 그걸 못 찾을 뿐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남들보다는 돌보기를 좋아한다. 남들보다는 연결하는 거 내가 좀 마당발이야. 이런 것들도 있어서 능력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를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이런 나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으나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목표가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대사를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찾고 있고요.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상담을 많이 해봤고, 비만 클리닉에서도 많은 이제 상담 17년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낮게,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비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요즘은 비만이 질환이라고 다 알고 있죠. 질환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뇨,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이 됩니까? 대사도 내 의지로 조절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게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편견이 탁 일어나죠. 그리고 치료도 뭡니까? 적게 먹어라, 많이 움직여라. 딱 이거밖에는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특히 이제 고도비만은 사실은 좀 불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 고도비만이 되면 결혼하기 쉽지 않고요. 직장 다니기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는 편견을 많이 가집니다. 게으르다, 못 참는다. 근데 억울한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주는 어떤 편견, 그리고 비만은 한 번 살 뺀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위고비, 이것도 사실은 계속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맞다가 끊으면 다시 또 요요가 옵니다. 그런 이제 분들에게 100%의 치료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돌봐야 될 1차적 책임은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몸, 마음, 삶을 통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미션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업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바닥을 치면서 지금 스텝 2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대사의 관점에서 이제 나를 다시 바라보자 이거죠. 대사의 관점에서 나는 딱 눈을 떴다. 나의 오늘 컨디션은 어떨까? 컨디션 아까 3가지로 표현을 하면 좋다고 했죠. 배고픔 상태는 어떤가? 활력 상태는 어떤가? 내 기분은 어떤가? 0점에서 10점 중에 나 지금 활력 굉장히 넘치는데 아침 되니까 날아갈 것 같아. 활력은 10점. 그 다음에 기분도 너무 좋아. 지금 같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도 있고 긍정적이야. 10점. 배 안 고파. 약간 그것도 그런 배고픔은 0점. 약간 이런 이제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너무 기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너무 바닥이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자. 회복 모드로 가자. 약간 이렇게 이제 나의 컨디션을 최대한 객관화를 시켜보고 그 컨디션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앞으로 계속 지내시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날씨도 바뀌고 날씨마다 또 컨디션 엄청 달라지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안 했다고 너무 질책할 필요 없이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나한테 들어가는 음식, 이 음식이 결국은 내 몸이 돼서 내 대사를 바꾸는 거라서 음식은 이왕이면 좋은 거 선택하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많이, 보통은 적절하게, 그 다음에 단백질 꼭 챙기고, 그 다음에 시간은 규칙적으로.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식사 순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식후에는 가볍게 산책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가만히 있지만 말고 1시간 되면 왜 스마트워치 같은 데서 1시간 지났으니까 움직이세요 이런 알람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간마다 한번 화장실이라도 걷고 오는 거예요. 걷고 오고 이제 일하면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478 호흡법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이거를 감각 집중 훈련을 하면서 관리를 해보자. 이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수면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에 막 약간 이런 거를 저녁에는 이제 좀 줄이는 모드로 가보자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에 이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무사한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매일매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고 좀 그런 주관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나의 컨디션에 맞게, 나의 상태에 맞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 상태에 맞는 최적의 어떤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수면,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좀 풍요로운, 그래서 활력 넘치는 삶이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터라기보다는 대사설계사와 삶의 목적을 가진 이 부분으로 몸, 마음, 삶을 같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각자 이제 또 어떻게 지낼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